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의 용도 변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용이 많고 또 외울 내용도 많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 시설군, 9개의 시설군과 30개의 용도군, 그 다음에 그 용도군의 종류들을 같이 묶어서 볼 텐데요. 보통은 시설군과 용도군만 이렇게 따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용도별에 따른 종류를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함께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이렇게 뭐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갈 때 신고를 해야 되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갈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단골 문제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산업시설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갈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1차원적으로 안 나옵니다. 또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 공장에서 방송통신시설로 바뀔 때 이렇게 가는 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도 나와도 이게 쉬운 문제예요. 어렵게 나올 때는 이 용도군의 종류를 물어보면서 물류터미널에서 정비학원으로 바뀔 때 그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맞는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물류터미널이 창고시설에 속하고 정비학원이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해서 그래서 이게 상위 시설군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이가 한 단계, 두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살펴봐야만 그런 문제들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는 게 편리하고요. 물론 이렇게 같이 묶으면 약간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는 조금 있다가 또 그런 부분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설군부터 볼게요. 시설군은 9개가 있는데 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순서대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전문, 영업, 교육하는 사람, 소고기 한글은 줘야죠. 근주기, 자산 전문 영업, 교육, 근주기, 자산 전문 영업, 교육, 근주기, 기타. 그래서 각각 다시 보면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기타,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9개로 일단 나누어집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시설군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 30개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등의 시설군에는 산자, 창공운수 조심해야 합니다. 묘지에 장래될 위험이 있죠. 최근에 또 항공기 사고도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항상 창공운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묘지에 장래될 위험이 있어요. 산자,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창공, 창고시설, 공장시설, 운수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발이고요. 전방에 발이 있죠.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그 다음에 이 문화집회시설군에는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영업시설군부터 외우는 것이 좋아요. 이게 영업시설군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영숙이 운판다, 영숙박시설, 운동시설, 운판다, 판매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있어요. 영숙이 운을 팔아서 돈을 버니까 그 다음에 위에 문종관이 위 아프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교복 입은 노기수야 의료해줘 나오거든요. 이걸 이렇게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세 개에서 요 문화 및 집회시설, 영업시설군, 그 다음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교육 및 복지시설은 노교수야 의료해줘, 교복 입은 노교수야 의료해줘,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의료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는 주단공업 국교로 삼다. 이 주단이 실크죠. 실크공업을 국교로 삼는 그런 나라도 어딘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국방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이 있고요. 기타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단계로 이 세부 용도군에 대해서 세부
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세 단계로 마지막으로는 이 각각의 시설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까지 필요한 것들은 암기하고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절대 없죠. 필요한 것들은, 요점이 되는 부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같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그것들을 서서히 몸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좀 벅차더라도 어렵더라도 한번 이렇게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서 또 문제와 접목하면서 몸에 장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이죠.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시설에 중요한 건 운전학원, 정비학원도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운수시설은, 이 밑에 있는 운수시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운수시설로 가볼까요? 운수시설에는 자동차, 여객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등의 시설군 중에 운수시설을 받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을 볼게요.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이 있고, 창고시설에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이 있어요.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하고요. 운수시설은 살펴봤고, 묘지 관련 시설 이런 걸 말하겠죠.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 이런 게 있고요. 오염물 저장 처리시설, 주유소, 석유 판매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군에는 이제 방송통신시설과 발전시설이 있는데, 방송통신시설은 방송국, 정신전화국 이런 것들이 있고, 발전시설, 발전소 있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에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원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고요. 동식물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닌 것을 또 주의해야 되겠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이제 맨 뒤에 기타 관련 시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로 종교 집회장이 있고요.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이런 것들이 있고, 위락시설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학원이라고 붙으니까 교육 및 복지시설 같은데 아닙니다. 위락시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시설군에는 영숙이, 운, 판, 다라고 했죠. 숙박시설에 일반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해당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을 말해요. 자,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여기 넣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다중생활시설이 50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돼요. 그런데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다중생활시설이 이제 숙박시설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좀 건너뛰어서 이 밑에 보면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도 이 영업시설군에 속하죠. 원래는 이종 근린생활인 다중생활시설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같이 섞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업의 시설, 고시원이나 샤워하우스 이런 거 같은 거를 이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왔죠.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요. 그러나 단순한 주거공간이라기보다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시설군의 분류는 영업시설군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운동시설에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이런 게 있고요.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죠.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판매시설이라고 말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및 복지시설에 가보면은 교, 수, 야, 의료해줘.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 있는데, 노유자 시설은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해당되고요. 교육연구시설에는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초중고, 대학, 학원, 연구소, 도서관 등에 해당되고,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유스 호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야영장 시설로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m 미만인 이런 야영장 시설이 해당되고요. 의료 시설로는 병원, 격리병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병원에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이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택지구와 가까운 곳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중 근린생활시설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면적이 좀 더 작겠죠. 주택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작은 면적만 허락합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떨어질수록 좀 더 큰 면적을 허락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 밀착형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이가 이제 주말에 뭘 하는지 일종이라는 사람이 보도록 하죠. 이발하고 목욕해요.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그 다음에 세탁도 해야 되고요. 의원 가서 치료해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심술원, 적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이런 것, 주민 등의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 둘러봐야 되겠죠.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이런 거,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양수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30만 원을 뽑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지난번에 집 소개비 10만원 못 준 거 10만원 줘요. 자, 바닥면적 합계 30제곱미터 미만인 금융업소 ATM 가가지고 30만원 뽑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것도 3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볼까요?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리고 30제곱 이상부터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종 근린에 속하고요. 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출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종 근린생활시설 속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제 뭐 부동산 중개 법인 그런 형태의 좀 대형 중개사무소는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의점 들러서 300원 주고 커피 사 먹죠? 그리고 동물병원 가서 강아지를 치료해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데 가서, 말하자면 이제 편의점 같은데요. 그런 데 가서 300원 주고 커피 사 먹어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또 갑니다. 그 다음에 500원 주고 탁구 쳐요. 500제곱 미만인 탁구장, 체육도장. 그 다음에 다시 1000원 주고 식품점 가서 새우깡 사 먹어요.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이런 것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일종 근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또 1000원 주고 지역센터, 지역자치센터 가가지고 아이 출생신고하고요. 전기자동차를 충전합니다. 지역자치센터, 그 다음에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런 것들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요즘엔 전기자동차 충전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것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쭉 몇 번 읽어보시면은 대략 감이 올 겁니다. 아주 주택 가까이 있는 주택 밀착형 시설들이 이제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그보다 약간 좀 규모가 큰 것들이에요. 주택에서 약간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말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총포 판매소, 사진관,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일반 음식점, 장의사, 제1종이 아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연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종교집회장, 이것도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동차 영업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 서점,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테니스장, 바합 500제곱미터 미만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시설, 바합 15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 이런 것들이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데요. 이게 원래 좀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실은 겁니다. 원래 일종 근린생활시설만 해도 한 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종 근린생활시설도 다 원래 건축물의 용도 구분과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해갖고 별표 1로 0이 그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해도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돼요. 그걸 다 실을 수도 없고 실은다 한들 다 암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넣은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일종이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용품 판매점인 이 소매점이 어떤 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어떤 거는 판매시설이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면적에 따라서 1종 근린일 수도 있고 2종 근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달라져요. 일용품 판매 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데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판매시설로 들어갑니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1종 근린인데 그 이상인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종 근린이고요. 그 중에서도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마원은 1종 근린인데 면적 관계없이요. 안마 시술소는 2종 근린에 속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조금씩 감을 익히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독서실은 제2종이에요. 공공도서관이 오히려 더 주택에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독서실은 제2종 근린,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이고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1종 근린이고 이상일 때는 제2종 근린이다. 일반 음식점은 항상 제2종 근린이다. 종교집회장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나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종교시설에 해당된다.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2종 근린이나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에 해당되고요. 학원도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2종 근린생활에 속해요. 그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자동차 학원, 정비학원 이런 것들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속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나중에 좀 반복해서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업무 시설에는 주단공업 국교로 삼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국방, 군사시설, 교정시설이 있다고 그랬죠. 단독주택에는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단, 독, 중, 관. 단독으로 있는 중, 가관이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렇게 있고요. 공동주택에는 동아 연세대 기숙사, 동아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나중에 이제 주택법 들어갈 때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밑에서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요. 업무시설은 공공업무시설과 일반 업무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시설에 오피스텔도 업무시설에 속하고 국방 군사시설에 군사시설이 있고 교정시설에 교도소 소년원이 있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식물원은 제외되죠. 아까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단독주택은 단독중 가관이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단독주택이 있고 말 그대로 단독으로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데 보면은 그 면적은 좁더라도 욕실이나 화장실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취사시설은 없죠. 만약에 취사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불법인데 요즘에 보면은 간단한 취사도 할 수 있도록 싱크대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것도 많죠.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거는 다중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돼요. 그때 이 3계층일 때는 지하층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돼요. 역시. 그 다음에 그런데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가 어떤 건지 알죠? 1층에 이렇게 기둥만 세워놓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에 보면은 그런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때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또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19세대까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동별로 19세대 이하만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 대한 설명은 뭔지 아시죠? 공적인 목적으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된 거주용 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뭐 서울시장 공간, 국방부 장관 공간 그렇게 얘기하죠. 대통령도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옆에 보면은 층과 계층의 의미,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에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3계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계층이라는 것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를 셀 때 그때 계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층이라는 것은 그냥 그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만을 셀 때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층수로 환산할 때 사용돼요. 우리가 보통 뭐 30층이다 그러면은 무슨 개념이냐면 그 눈에 보이는 층수가 30층일 때 그것을 30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계층이라는 것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만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상에 10층 있고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 구성 이런 건축물이 있다고 칠 때 지하 2층과 지상 1, 2층은 상가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건축물을 우리가 부를 때 10층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이 10층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은 8계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계층이라고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계층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말이 되겠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그러면 틀린 겁니다. 3계층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자, 그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아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기숙사가 있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를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기숙사는 1개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을 말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건축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간이며 기숙사도 건축법에 이 분류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 살펴볼 주택법에서는 이 단독주택의 그 개념에 공간이 빠지고요. 공동주택의 개념에 기숙사가 빠집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알아보도록 하고, 자, 지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단독중 가관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서로 다른지 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다 똑같은데 3계층 이하인 것 같고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같죠?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 두 가지 점이 틀린데 다중주택은 취사가 안 돼요. 고시원에 취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정식으로 한 세대에 살고 있는 곳이니까 취사가 가능해야 되죠. 취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한 동은 19세대 이하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369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취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이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이 4계층 이하가 똑같아요. 그런데 면적만 틀립니다.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해요.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세주택은 만약에 그러니까 660제곱미터이며 4계층 이하일 때는 다세주택이에요. 연립주택이 아닙니다. 자, 옆에 나와 있죠. 4계층이며 660제곱미터이다 라고 하면은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예요. 5계층이며 660이다. 5계층일 때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틀렸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670이라고 바꿔볼게요. 4계층이면서 670제곱미터다. 라고 하면 660을 초과하니까 연립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공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차 과목인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면 공법에서도 맞추고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 넘어가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다중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잖아요. 사무실이 임대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사무실이 임대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고시원으로 그거를 바꿔가지고 구조를 바꿔가지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그렇게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용도를 변경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용도를 변경해서 내 맘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고만 해도 되고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이런 어떤 구분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아니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용도 변경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허가 대상은 어떤 것이냐?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자, 신고 대상은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자,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는데 이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다시 가볼까요? 이겁니다. 하위시설군, 즉 일반 예를 들면 일반 숙박시설에서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 바꿀 때 이거는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하위시설에서 상위시설로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상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위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최상위에 있는 게 뭐 자동차 관련 시설 이런 거, 주차장 이런 거, 폐차장, 검사장, 뭐 매연 나오고 주택 가까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될 법한 그러한 시설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뭐 공장이며 뭐 묘지며 장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대신 내가 문화 및 집회 시설인 이 공연장으로 쓰다가 그거를 뭐 탁구장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는 약간 좀 덜 위험하거나 규모가 작아지고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해라 라는 겁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영업시설군에서 이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바꿀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판매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꿀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슈퍼마켓을 하고 있다가 종교집회장으로 바꿀 때 그럴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 번째 단계까지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 뭐냐면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죠. 산업 등의 시설군에 이 산자는 창공운수, 묘지 장례 위험이 있다. 그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공장을 하다가 창고시설로 바꿀 때는 이제 원래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시설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그조차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 자, 이 별표 1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별표 1이라고 하고요. 잠깐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죠. 이 별표 1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중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하는 거죠. 다중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 이거는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거는 아니죠. 엄연히 다르지만 워낙 상호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신고하고 혹은 허가받고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고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용도 변경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때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용도가 바뀌면은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이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물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즉 건축사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 부분인데 많이 헷갈리죠. 이렇게 단순화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에 바닥 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데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대수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또 허가 대상인 경우 중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은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200제곱미터의 상가를 학원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이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
인 경우에요. 그래서 사용 승인이 필요하고, 그런데 만약에 300제곱미터인 창고를 사무실로 이제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요. 그런데 대수선 공사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 승인이 필요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용도 인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복수용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상업용과 주거용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죠. 1층에는 음식점을 두고요. 2층, 3층에는 다가구 주택 이런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교육용 플러스 사무용, 1층은 학원, 2층은 사무소, 이런 식으로 복수용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그리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수 용도는 무조건 다 있다, 무조건 있다라고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하나 다 이해하려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시설과 판매시설을 같이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